제1장 산틸라나 농장과 그 대비. 스페인 카스티아 라 비에하 1854년 봄. 바람은 어린 밀의 향기와 벚꽃의 습기를 함께 실어 날랐다. 마치 시간이 조심스레 구불구불한 들판과 수백 년 된 참나무가 있는 땅을 거니는 듯한 절제된 봄이었다. 부드러운 언덕 사이에 산틸라나 농장이 우뚝 서 있었다. 가장 호화로운 영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고풍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포도나무가 덮인 석조 담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침묵을 지켰다. 대리석 계단과 녹이 낀 분수는 익힌 이름들을 속삭이는 듯했고 단조로 만든 발코니는 번영했던 옛 시절을 말해주었다. 북쪽 모퉁이에 탑이 있는 2층 저택은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몰락을 인정하지 않는 귀족 부인처럼 산틸라나는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무 셔터, 빛바랜 스테인드 글라스, 겨울의 세월을 견뎌낸 대리석 계단. 이 집의 부인, 산틸라나 백작 부인인 에울랄리아 부인은 위기에 처한 가문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쇠막대기처럼 엄격했고 시간도 패배도 용납하지 않았다. 봄임에도 어두운 천에 입고 레이스와 비드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를 고수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럽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진리에 집착했다. 그녀와 함께 가문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 초대에 응하는 일, 늦은 대금 지불, 부족한 시기에 만찬 준비은 그 원칙에 따랐다. 귀족은 실패를 드러낼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서로 너무 달라서 혈연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막내 카실다는 신선한 아마처럼 금발이었고 꿀빛 눈동자와 늘씬한 몸매를 가졌다. 그녀의 피부는 감탄을 자아내는 조각 같았다. 카실다는 항상 안전한 선택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필요할 때만 매력적이었다. 웃음소리는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한 리듬감이 있었다. 말하고, 움직이고, 침묵하는 법을 알았다. 어머니의 열망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좋은 혼인을 통한 경제적 구원이라는 전략적 연합의 가능성이었다. 반면 첫째 엘비라는 다른 이야기였다. 홍수가 날 듯한 비 오는 오후, 말들이 마구간에서 울부짖을 때 태어났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면에 폭풍을 품고 있는 듯했다. 침묵하며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어린 시절 열병으로 인해 약간 절뚝거렸고 왼쪽 뺨에는 희미한 반점이 있었다. 갈색 고든 머리카락과 1월 안개 같은 회색 눈을 가졌다. 그녀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장식을 찾지 않았다. 어두운 드레스와 목을 가린 옷, 절제를 선호했다. 온실에서 카멜리아와 제비꽃을 돌보며 오랫동안 보냈고 조용함처럼 섬세하게 가지치기를 했다. 종종 흙으로 더러워진 손과 평온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내면 세계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꽃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눈에는 엘비라가 해결책 없는 문제였다. 아름답지도 교태를 부리지도 혼인 시장에서 쓸모도 없었다. 하지만 에울랄리아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용한 강인함, 자랑하지 않는 청렴함, 성씨가 아닌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일종의 존엄함. 노년의 집사 훌리아는 낮은 목소리로 종종 말했다. 엘비라 양은 굽히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아름다움보다 더 두려움을 준답니다. 가족의 역학관계는 겉모습과 말하지 않은 긴장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이었다. 카실다는 거실, 음악, 방문객들을 차지했고 엘비라는 복도, 책, 정원을 거닐었다. 에울랄리아 부인은 조용히 전략을 짰다. 언젠가 좋은 신사가 카실다에게 관심을 갖고 그녀를 구할 것이라 믿었다.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누군가 다가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4월 어느 오후, 들판이 새초록으로 물들고 하늘이 약속처럼 열릴 때 검은 마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말들은 튼튼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자갈길 위에서 바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방문이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은 듯했다. 탑의 창문에서 에울랄리아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단 3마디를 말했다. 몬토리올이 왔다. 제2장 예상치 못한 선택. 검은 마차가 돌문 앞에 멈췄다. 그곳에서 키가 중간 정도이고 자세가 곧으며 침착한 표정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차분한 옷차림이었다. 회색 연미복, 장식 없는 지팡이, 검은 장갑. 론토스 후작 알론소 대 몬토리올이었다. 그는 외모나 친근함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살짝 열린 문 같아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5세였고 평판은 차분했다. 스캔들과 과잉을 피해온 집안의 외동아들로서 화려함보다는 견고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짧게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비엔나에서는 말을 타고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며 리스본에서는 행간을 읽었고 마드리드에서는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사랑도 열정도 헌신도 찾지 않았다. 단지 명예롭고 조용하며 겸손한 여성을 원했다. 자신의 세계를 방해하지 않는, 곁에 있으면서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 에울랄리아 부인은 손떨림을 감추려 했으며 주된 응접실에서 그를 맞았다. 카실다는 무대에 오른 듯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금발의 커리 얼굴을 감싸고 하얀 뮤슬린 드레스가 완벽한 어깨선을 강조했다. 그녀는 계산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살짝 고개를 숙여 손을 내밀었다. 알론소 씨는 예의 바르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뿐이었다. 반면 엘비라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온실에서 딱 묻은 손으로 카멜리아 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한 얼굴로 있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 자갈 위 발걸음, 현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다. 점심시간 동안 카실다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농장에 대한 은근한 칭찬, 적절한 정치 질문, 부드러운 웃음. 알론소 씨는 친절한 짧은 대답만 했고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관찰자처럼 먼 거리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듯했다. 저녁 무렵 유리 갤러리에서 가벼운 다과가 제공되었다. 대화는 늦은 비와 다가오는 사냥 시즌에 집중되었고 그때 알론소 씨는 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에울랄리아 부인에게 말했다. 마른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부인, 저는 엘비라 양을 구해할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후 침묵은 너무 깊어 잠시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잠시 전까지 햇빛에 비친 거울처럼 빛나던 카실다의 미소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에울랄리아 부인은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차를 따르던 집사는 숟가락을 공중에 멈췄다. 엘비라. 에울랄리아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다. 네,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했다. 설명은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을 기다리듯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에울랄리아 부인이 엘비라의 방을 방문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배신이나 답을 찾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문을 닫고 나갔다. 다음 날 알론소 씨는 도서관에서 엘비라를 만나길 청했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왔다. 어두운 리넨 드레스, 목을 가린 옷, 깨끗하지만 정원일을 하느라 아직도 흙이 묻은 손톱.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웃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천천히 마치 기억하려는 듯 바라보았다. 엘비라 양, 그가 말했다. 저는 사랑이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 저는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뮤즈도, 고통도, 경쟁자도 아닌 올바르고 조용하며 충실한 여성을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놀지 않으며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누군가 모르게 알고 있었던 비언어적 언어가 흐르는 듯했다. 저는 스캔들 없는 가정을 제안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결합. 필요할 때 침묵, 함께할 때 공감. 평화롭고 안정된 삶입니다. 엘비라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살짝 턱을 들었다. 왜 저죠? 부드럽게, 궁금한 듯 물었다. 알론소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저를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만이 그럴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 그녀를 보았던 것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도 반지도 없었다. 단지 불꽃놀이가 항상 주어지지는 않지만 때때로 폐허 속에서도 견고한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음을 아는 두 사람의 결정이었다. 알론소 씨는 신성한 답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시작합시다. 제3장 무건의 유대. 엘비라는 다정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찾지도 않았다. 알론소 씨와의 합의는 명확하고 거의 임상적이었다. 낭만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숨길 필요 없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의 대화 이후로 시작된 날들의 움직임에는 뭔가 그녀를 평소보다 더 깨어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날 오후, 후작의 하녀 마리나가 세탁실에서 침구를 거두면서 몰래 다가왔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마리나는 늘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과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시선을 내리고 불안한 손가락으로 속삭였다. 후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아가씨. 엘비라는 부드럽게 한쪽 눈썹을 올렸다. 묻지 않고 기다렸다. 당신은 위험하지 않다고요. 아가씨,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선택했다고요. 당신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엘비라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말들이 한쪽 귀로 들어와 가슴에 내려앉아 틈새를 찾는 듯했지만 찾지 못했다. 단지 턱이 살짝 굳어지고 슬픔과 이해 사이의 묘한 감각만 남겼다.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보았다. 무해하고 보이지 않으며 조용한 존재로.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들은 적은 없었다. 그래도 그녀 안에는 부서지길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후 며칠은 조심스럽게 짜인 거리감 속에서 흘러갔다. 알론소 씨는 규칙적으로 저택을 방문하며 약속을 지켰지만 불필요한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에올랄리아 부인과 재정과 토지 문제를 논했고 카실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가끔 엘비라가 방에 들어서면 그가 거리를 두려는 듯 고개를 돌리곤 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그가 익히 알고 있다고 믿던 악보를 흔드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알론소의 눈은 점차 멈춰 서는 법을 배웠다. 잠깐씩 그녀의 잉크 묻은 손가락, 읽을 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절대 급히 걷지 않는 걸음걸이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오후, 온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엘비라는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평범한 책이 아니었다. 볼테르의 철학 서한이었고 페이지에 살짝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어두운 잉크로 서명 없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당신은 하찮지 않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엘비라는 종이를 손가락 사이에 쥐었다. 미소 짓지 않았고 과도하게 감동하지도 않았다. 다만 쪽지를 책 두 번째 페이지에 끼워 놓으며 말 없는 대화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피아노 위에 신선한 라벤더 한 다발을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그가 볼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라벤더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시작되었다. 작은 몸짓들의 침묵 언어, 시간을 앞서 준비된 차 한 잔, 그가 의자 위에 남긴 접힌 손수건, 실수로 놓인 듯한 독서실 책에 표시된 시, 약속은 없었다. 단지 행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 속에서 자라는 나무 뿌리처럼 커지는 공감이 있었다. 카실다는 지켜보았다. 처음엔 회의적이었고 곧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아름다움과 계산된 말로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 그녀는 엘비라 같은 여자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가끔 피아노 옆에 멈춰서서 엘비라가 꽃을 주었는지 살펴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의 낙서나 쪽지를 찾았다. 티타임에는 말투가 더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졌다. 자매님, 그녀는 독살스러운 달콤함으로 말했다. 식물에 대해 잘 알면서도 가장 수수한 꽃들도 쓸모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꽃은 잠들게도 한답니다. 엘비라는 대답하지 않고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침묵은 그녀의 방패이자 거울이었다. 그러나 알론소 씨는 그녀를 보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관심이었다. 그는 그녀가 고사리 잎을 손끝으로 쓸어 넘기거나 먼지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판을 걷는 모습을 기억하며 놀랐다. 어느 밤 집을 나서면서 계단 밑에 멈췄다. 엘비라는 조용히 문까지 동행했다. 그는 원치 않는 듯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무엇이요, 선생님? 그녀는 비꼬지 않고 물었다. 이런 종류의 동행.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속 남아있는. 엘비라는 고개를 숙였다. 아마 동행이 아니라 존재라서일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가끔 읽히지 않을 글을 쓰던 노트를 열었다. 그리고 적었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있다. 다른 이는 상처를 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만지지 않지만 이해하는 이를 찾는다. 다음 날 아침, 알론소 씨는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모서리 한쪽에 작은 이니셜 자수가 있었다. 누가 어떻게 넣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펼치자 라벤더 향이 은은히 나서 아마도 이제껏 감히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떠올리게 했다. 제4장 경박함과의 대면. 카실다의 귀환은 언제나 그랬듯 극적인 분위기로 알렸다. 바야돌리드에서 짧은 사교 시즌 무도회, 방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고 무대의 중심을 되찾았다고 믿는 승리자의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새 여행 가방과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약간 조급한 걸음으로 도착했다. 마차가 멈추자마자 향수 뿌린 손수건을 들고 진주 브로치처럼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에울랄리아 부인을 절제된 애정으로 안았고 엘비라의 양볼에 음악 같은 톤으로 입맞춤했다. 참 잘 지냈구나, 자매야. 재단의 성모님처럼 보여. 그렇게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야. 엘비라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자신의 진실의 중심으로 돌아가듯 온실로 향했다. 하지만 카실다는 무장 해제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한 반짝임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항상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관심이 이제 가족 이야기에서 존재하지 않던 누군가에게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대화에서는 늘 하던 전략을 시작했다. 은근한 칭찬으로 위장한 말들. 이웃과의 다과 시간에 겨울이 농작물의 일부를 망쳤다는 이야기가 오갈 때 그녀는 슬쩍 말했다. 엘비라는 숫자에 손재주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거의 귀족 가문 출신 집사 같아요.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농장 관리하기엔 완벽한 여자지만 그걸로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몇은 불편한 웃음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시선을 내렸다. 엘비라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차를 더 따랐다. 또 다른 날 오래된 그림 앨범을 넘기면서 카실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매야, 정말 부러워. 항상 그렇게 유용하고 농사의 전문가이고 계산도 정확하고 정열보다 정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지.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잔인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의 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조롱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심어진 의심이었다. 알론소 후작은 무표정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았지만 눈길은 점점 엘비라에게 머물렀다. 의무감이나 예의가 아닌 조용한 호기심으로 이제껏 자세히 보려 하지 않았던 그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듯이 모든 것이 바뀐 저녁 식사는 공기가 더 무겁고 유리잔이 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밤이었다. 그들은 긴 식탁에 둘러앉았다. 촛불은 수놓은 식탁보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파란색 옷을 입고 달의 사슬처럼 보이는 목걸이를 한 카실다는 바야돌리드 체류를 연극적인 가벼움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신랄한 미소를 띠며 후작에게 말했다. 후작님, 솔직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용적인 능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동생 얘기예요. 그녀가 숫자에 능하고 말은 조용하며 일은 효율적인 건 의심치 않지만 그걸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이 움직임을 멈췄다. 에울랄리아 부인은 자신의 술잔을 바라보았다. 종업원도 중간에 멈췄다. 알론소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담긴 천둥처럼 방안을 채웠다. 가문을 유지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카실다 양, 진짜 지루한 것은 목적 없는 경박함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이 재치로 위장했을 때 말입니다. 그 말은 선고처럼 떨어졌다. 반론은 없었다. 카실다는 평정을 잃지 않고 시선을 약간 내렸지만 술잔을 입에 대는 손이 떨렸다. 엘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놀라움, 감사, 그리고 뜻밖의 부드러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자 엘비라는 차분하게 계단을 올랐다. 후작의 말을 더 깊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보호의 손길을 기억하듯.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조심스레 후작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안경과 아직 펼쳐진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진실을 침묵하지 않아 주셔서.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단단하던 그의 눈이 잠시 누그러진 듯했다. 마치 잠깐 경계를 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알론소는 평소보다 등잔불을 끄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그 교환 속에는 합의된 부분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이었다. 마치 처음으로 그의 요새 벽에 작지만 진짜 금이 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제5장 벽이 갈라지다 필요한 것을 두려워함. 나날은 이전보다 느긋하고 설명 없이도 함께 있는 공간들이 가득한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의무감에만 머물던 알론소 후작은 체류 시간을 점점 늘렸다. 의무도 예의도 아닌 그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온실에서 카멜리아를 조용히 바라보기도 했다.
마치 유리 아래에서도 꽃들이 살아남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듯이. 또 다른 날 저녁,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함께 걷기도 했는데 그곳은 신선한 공기와 흙냄새가 어우러진 길이었다. 그 산책에서 앱이라는 용기 내어 책에 대해 말을 꺼냈다. 인내에 대한 수필, 겨울마다 다시 읽는 서간체 소설 등 그는 놀란 듯 도시에서는 책이 수십 권 사서 열리지 않을 뿐이라며 여기서는 제때 독자를 만나는 것 같다 했다. 앱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더 천천히, 더 선택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낮게 묶은 머리, 진흙 묻은 부츠. 무도회나 잔치가 아닌 일을 마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그 그녀의 존재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웃었다. 완전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후작이 어렸을 적종탑에서 제비를 잡다 넘어졌던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웃고 입술을 손으로 가렸다. 후작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평소보다 긴 정적 속에 그녀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걸음을 다시 옮길 때 자신도 살짝 가까이 다가갔다. 그날 밤 난로가 타닥거리는 응접실에서 앱이라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는 품에 안긴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그는 잠시 책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세기처럼 긴 정적 끝에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건 선언도 고백도 아니었다. 갈라진 틈, 작지만 명확한 균열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느리게 방을 나섰다. 다음 날 계단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동일한 난간을 잡으려다 손이 스쳤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급히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은 말보다 깊게 둘을 관통하는 약속 같았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앱이라는 책을 찾던 중 가죽 커버의 얇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수기악보, 그리고 익명필적으로 작성된 문구가 있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문을 여는 듯 말을 흐렸지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분은 문맥상 생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만든 곡이에요. 연주하지 않았지요. 고통은 연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앱이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사람은 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끼기도 한다는 걸. 그는 그 노트를 다시 선반 뒤로 숨기듯 놓았다. 그리고 라벤더 향이 희미한 그녀를 보았다. 음악은 기억하기 싫은 곳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라벤더 향만 조용히 남겼다. 그날 밤 앱이라는 그녀만의 비밀 노트를 꺼냈다. 비단으로 덮인 표지, 마닐라 색지에 이렇게 썼다. 가장 고통을 두려워하는 남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침묵하여 음악조차 상처가 되는 자입니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느끼기를 허락하는 순간 자신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후 그들의 산책은 습관이 되었다. 때로는 말을 나눴고 때로는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면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든 발자국이 느껴졌다. 가끔 오후 어느 때 그들이 만나지 않으면 둘 다 그것을 느꼈다.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나누는 벽은 돌이 아니라 종이가 되었다. 얇고 깨지기 쉬워 숨결 한 번에 무너질 듯 했으니까요. 제6장 결혼의 시련과 드러남.
결혼식을 앞둔 산티아나 저택의 날들은 마치 소리 없는 폭풍이 구석구석을 휘도는 듯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몸짓은 긴장됐고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으며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나눠졌다. 도냐 에올리아는 평소보다 더욱 창백한 얼굴로 결혼 준비를 챙겼다. 신랑과 합의한 대로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음악도, 유명한 하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그러나 카실다는 그녀의 의견을 저택 곳곳에 흘려보냈다. 노골적인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독처럼 스며드는 말들을 흘렸다. 음악도, 툴도 없는 결혼식이라니. 기쁨마저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식사 후 모임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또한 그녀는 소곤소곤한 목소리로 소문을 돌렸다. 엘비라는 어릴 적 알았던 열병 탓에 아이를 낳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후계자가 없는 귀족 집안이라니. 후장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녀는 연민 어린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엘비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침묵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말들을 상처로 새기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시험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맑은 아침, 저택 내 작은 예배당에서 치러졌다. 화려한 꽃도 합창도 없었다. 하인들과 마리나, 그리고 공증인이 유일한 증인이었다. 엘비라는 몬토리올 후작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했고 장식도 베일도 없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다. 마치 장식이 없어도 그녀는 이미 충분하다는 듯 조용한 단단함이었다. 엘비라가 입장하는 모습을 본 알론소는 예상치 못한 찌릿함을 느꼈다. 그것은 욕망도 애정도 아니었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전형적인 아름다움도 달콤함도 소란스러움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일으켰다. 마치 그 고요함 속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숨어 있는 것처럼. 결혼식 후 연회는 없었다. 단출한 오찬만 있었고 엘비라는 곧장 몬토리올의 집,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첫날 밤, 둘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불쾌해서가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였기 때문이다. 엘비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들었고 알론소는 동쪽 날개의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엘비라는 병이 났다. 고열, 식은땀, 오한. 동네 의사는 큰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탈진과 가벼운 감염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병이 아니라 그녀를 간호한 이였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애정도 약속하지 않았으며 차가움을 자처하던 알론소가 밤을 지새며 그녀 곁을 지켰다. 찬 물수건을 바꾸고 손을 잡아주며 식은 죽을 불어시켰다. 마리나는 그런 후작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녀를 잃는다면 무언가를 잃는 것이겠죠.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엇을. 어느 새벽 엘비라가 조금 회복되었을 때 마리나는 허브차를 들고 들어왔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알론소가 넣은 걸지도 혹은 바람이 가져온 것일지도. 하지만 쪽지는 분명 엘비라를 향한 것이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불편하다. 엘비라는 놀라지 않았다. 필체를 보지 않아도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닌 하나의 진실이었다. 며칠 뒤 엘비라는 혼자서 일어나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다. 말 한마디 없이 회색 가운에 머리를 풀어내린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말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찬 존재감. 들판을 돌아보다 돌아온 알론소는 그녀를 그곳에서 보았다. 말을 걸지 않고 멈춰섰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이 여인이 조용히 그의 내면 어딘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조급함 없이 그는 몇 걸음 다가갔다. 일어났군요. 네, 엘비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이젠 춥지 않아요. 알론소는 말이 없었다. 그들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건드리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내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엘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을 마침내 들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벽은 사라졌다. 제7장 고백과 포옹. 짙은 어둠이 몬토리올 저택을 덮은 밤이었다. 복도들은 그림자에 잠기고 오래된 책들과 빛바랜 악보들이 가득한 도서관에는 오직 하나의 기름 램프만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침묵과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고요한 피난처에서 엘비라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알론소를 발견했다. 그는 깊이 몰입한 채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더듬듯 한 악보를 펼쳐두고 있었다. 엘비라가 들어서자 알론소는 놀람과 안도에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과 끝나지 않은 내면의 싸움에서 비롯된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시 악보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그것에 매달려야만 했던 것처럼. 엘비라는 그 악보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슬픔과 희망 사이를 흐르는 듯한 섬세한 선율이었다. 그녀는 그 조용한 몸짓에 깊이 공감했다. 긴 침묵 끝에 알론소는 낮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 음악은 아버지가 작곡한 거예요. 나에게는 다처럼 무거운 기억이죠. 한음 한음이 내가 잊고 싶은 과거로 데려갑니다. 엘비라는 책상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침범하지 않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했다. 그의 말 속에 숨은 연약함이 이제껏 차가운 외면 뒤에 감춰졌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냈고 그녀는 그 순간 알게 되었다. 알론소의 강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말없이 몇 분이 흘렀다. 그 침묵을 다시 깬 것은 이번에도 알론소였다. 이번에는 더 솔직했고 거의 상처를 드러내듯 말문을 열었다. 엘비라, 고백할 게 있어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멸시도 무관심도 아니었어요. 당신이라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척했어요. 보이지 않는 척했어요. 사실은 당신을 너무 똑바로 보고 있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의 고백은 마치 속삭임처럼 그들 사이를 흐르며 공기를 떨리게 했다. 엘비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의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알론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해와 휴전의 침묵이었다. 감정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이었다. 알론소는 천천히 다가가 엘비라를 끌어안았다. 키스도 화려한 말도 없이 그저 꽉 안았다. 마치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듯이. 그 포옹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던 지친 두 영혼의 나눔이었다. 그것은 알론소가 자신의 마음 앞에 항복한 순간이었고 진실과 수용, 사랑이 조급함도 꾸밈도 없이 서서히 짜여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들이 그 포옹 안에 머무는 동안 악보 위의 음악이 마치 마음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고
침묵이 다가올 시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선율처럼. 제8장 조용히 쌓여간 사랑. 몬토리올 저택의 날들이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 속에 흘러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처럼 느껴졌던 아침들이 이제는 부드럽고 미묘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으로 채워졌다. 아침 식탁에서는 빵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커피의 향기, 테이블 위에서 우연히 닿는 손끝이 말 대신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되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아니라 숨결과 눈빛이 거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이 쌓아가던 사랑은 스스로를 이름 붙일 필요도 없었다.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을 엮어갔다. 탁자 위에 조용히 놓인 책 한 권,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나오는 차 한 잔, 해질녘 책을 읽으며 나누는 말 없는 동행. 그 조용한 축적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강력했다. 그것은 존재와 존중,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자라난 깊은 유대였다. 마을에서는 속삭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엘비라 후작 부인이 이제는 자신만의 존재감과 품격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알론소 후작은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고. 그녀는 장식물 같은 아내가 아니라 저택에서 실제로 중심을 잡는 단단한 존재라고. 농부들은 그녀를 친근한 빛으로 여겼고 그들의 고단함을 이해하며 결코 오만하지 않게 그 곁을 함께 걷는 여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카실다는 그 변화에 결코 순응할 수 없었다. 그녀는 패배와 분노, 질투의 그림자 속에서 자매를 바라보며 쓴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매의 웃음소리, 알론소와 나누는 일상의 다정한 몸짓들, 음악과 마음속에 감춰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카실다에게 위협처럼 들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행동해야 한다고. 그녀는 마을에서 큰 무도회를 열었다.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밤을 채운 그 무도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고 엘비라를 조롱하며 그들의 결혼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 했다. 그녀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엘비라는 여전히 허약하고 사랑이 없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남편은 단지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함께 있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 소문이 알론소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반응은 카실다의 예상과 달랐다. 수많은 촛불과 수정 조명이 반짝이는 대연회장에서 그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엘비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힘있게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 선명함으로 가득했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것을 모두 말해주는 듯했다. 그것은 보호였고 선언이었으며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랑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였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은 카실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꺼져가던 무렵 알론소는 엘비라의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를 나눴다. 조용한 믿음 속에서 깨지지 않을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그 밤은 새로운 친밀함으로 채워졌다. 그 속에서 엘비라는 오래전에 알론소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불편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정한 입맞춤을 건넸다. 그 말이 진정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음을, 오랜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사랑의 증표였음을 이해하며 시간이 흐르며 엘비라는 마을 사람들 앞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당당한 자세와 자연스러운 친근함은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저 후작 부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났다. 알론소는 그런 그녀를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라보았다. 시끄럽지 않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빛나는 그녀 안의 불꽃을 알아보게 되었다. 어느 밤 조용한 대화 속에서 알론소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난 오래된 흉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혼 전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낸 후 남은 상처였다. 그 흉터는 지금껏 대리석 속에 갇힌 마음,
우로 살아온 그의 삶을 상징했다. 그 무렵 도냐 에울리아가 병으로 쓰러졌다. 중병에 걸린 그녀를 간호한 것은 엘비라였다. 그 어떤 원망이나 냉정도 없이 오래된 상처를 넘어선 사랑으로 그녀를 돌보았다. 죽음을 앞두고 도냐 에울리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죄했다. 나는 널 보지 못했구나. 너를 그늘 속에서 살게 했어. 엘비라는 평온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답했다. 저는 보여지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도냐 에울리아는 평화를 얻고 세상을 떠났다. 자존심과 오만의 무게에서 비로소 해방된 채로. 한편 카실다는 저택을 떠났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이 변화의 이야기 안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엘비라는 알론소의 아버지가 남긴 악보를 피아노로 연주했다. 그는 문가에서 조용히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그 음표 하나하나가 알론소의 오래된 기억을 치유했고 현재의 삶에 마음을 열게 했다. 그녀 안에서 그는 폐허 속에서 피어난 장미를 보았다. 그의 눈을 통해 엘비라는 모든 흉터가 패배는 아니다 라는 진실을 가진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알론소는 큰 운시를 세웠다. 엘비라를 위한 수많은 동백꽃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말했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당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비라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싹트는 씨앗 같았다. 인내와 희망으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알론소는 엘비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한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그리고 이번엔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해. 엘비라는 미소 지었다. 평온하고 확신에 찬 얼굴로. 그녀는 그 오래된 쪽지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불편하다를 한 권의 책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조용히 자라나 진실하고 강인해진 사랑의 증거로. 제9장 침묵의 유산. 알론소 대 몽토리올 후작이 엘비라를 아내로 선택했던 그 봄 이후로 10년이 흘렀다. 한때 영광의 상징이었으나 점차 잊혀져 가던 산티아나 영지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엘비라를 위해 알론소가 지은 동백온실은 이제 흰색과 분홍빛 꽃들로 가득 찬 성소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인내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37세가 된 엘비라는 그녀가 사랑하는 정원을 힘차게 걸었다. 은빛 머리카락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깊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단단했으며 어둠과 빛 사이에서 찾아낸 균형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후작 부인으로서뿐 아니라 그녀의 끈기와 다정함, 그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해 존경했다. 알론소 역시 과거의 냉정한 모습을 지우고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엘비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기도처럼 부드럽고 경건하게 말한다고들 했다.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고 클라라, 훌리안, 그리고 웃음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셋째 딸과 함께했다. 아이들은 자주 들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처럼 차가운 남자에게 감정을 가르쳤는지, 엘비라가 어떻게 한때 접근 불가능했던 알론소에게 사랑을 가르쳤는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엘비라는 조용한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독서와 자수를 위한 모임을 조직했고 그곳은 남녀노소가 함께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자랑이 아닌 겸손과 꾸준함에서 비롯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마을을 지탱하는 깊은 뿌리 같은 존재였다. 카실다는 다시는 산티아나 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드리드에서 떠들썩한 사교계에 파묻혀 살았고 그곳은 음모와 실망, 그리고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자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리움에 사무쳤지만 자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한때 거부했던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도냐 에울리아리아의 초상화는 여전히 대형 거실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두려움이나 엄격함이 아닌 마지막에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강한 여인으로 기억되었다. 그 용서 속에서 하나의 잔이 닫히고 또 다른 잔이 열렸다. 이제 기억은 무거운 짐이 아닌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엘비라는 알론소가 수년 전 남겼던 쪽지를 다시 발견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불편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졌고 눈을 감은 채 다시 읽을 필요도 없이 그것을 곱게 접어 넣었다. 이제 그 문장은 더 이상 그림자도 불편한 침묵도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였고 단단한 대지였으며 조용한 등불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떤 사랑은 요란함 속에서 태어나지만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엘비라와 알론소는 증명했다. 눈부시지 않아도 조용히 있어도 사람은 충분히 보일 수 있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단단한 영혼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